그때 제 종아리를 때리셨다면 저는 지금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시린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자식 농사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모는 자식을 험한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온실이 되려 하고, 어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거친 들판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이 자라나는 방향에 따라 열매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독을 품은 열매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한 번쯤은 뼈아프게 곱씹어봐야 할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둔 42세의 사형수 강민호. 세상은 그를 인면수심의 살인마라 불렀지만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죽인 건 법이 아닙니다. 저를 죽인 건 바로 당신의 그 지독한 사랑입니다. 비뚤어진 모성애가 낳은 비극의 대서사. 그리고 뒤늦게 터져 나온 피울음 섞인 참회로. 지금부터 그 남자의 마지막 한 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이지만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초침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째깍, 째깍. 마치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질 소리 같습니다. 이 좁은 독방, 1.5평의 세상.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10년입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땐 벽을 치며 울부짖었고, 그 다음엔 억울하다며 신을 저주했고, 나중엔 그저 멍하니 천장에 곰팡이 개수나 세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루한 시간 싸움도 끝이군요. 오늘입니다. 제 이름 강민호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날이. 발소리가 들립니다. 평소 순찰을 돌던 교도관의 발소리와는 다릅니다. 더 무겁고, 더 다급하고, 그리고 서늘합니다. 철문 배19가 열리고 교도관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합니다. 항상 밥 좀 빨리 처먹어 라고 소리치던 그 김 교도관이 오늘은 슬픈 눈으로 저를 봅니다. 4204번. 준비해라.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 아, 올 것이 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위를 매만집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어머니, 당신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이 제 제삿날인 줄도 모르고, 너네 오면 넣어주겠다고 따뜻한 밥을 짓고 계실까요? 아니면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우리 민호 살려주세요 하며 천지신명께 빌고 계실까요? 어머니, 당신의 기도는 틀렸습니다. 신이 있다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저라는 괴물을 만든 공범으로 당신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당신과 함께했던
지난 40년의 세월을 복귀해 보려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조직 폭력배가 되었을 때, 아니면 훨씬 더 오래전, 우리가 가난했지만 함께 웃었던 그 시절부터였을까요? 기억의 필름이 돌아갑니다. 낡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당신과 나의 비극이 시작된 그날로 저를 데려갑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머니, 우리가 서울 변두리, 비만 오면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던 그 눅눅한 사글세 지하방에 살던 시절 말입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판을 전전하며 술에 절어 살았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와 인형 눈 붙이기 부업으로 제 입에 풀칠을 해주셨죠. 가난은 냄새와 같았습니다. 곰팡이 냄새, 젖은 빨래 냄새, 그리고 시장통 비린내. 아무리 비누로 박박 문질러 씻어도 그 냄새는 제 살가죽에 문신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제 옆에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 강민호한테서 썩은 냄새나. 쟤네 집 거지래. 아이들의 그 속삭임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겁니다. 제 짝꿍은 병원 원장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정훈이었죠. 그 녀석의 책상 위에는 늘 번쩍이는 학용품들이 놓여 있었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처럼 튀어나오는 2단 필통, 깎지 않아도 되는 샤프 펜슬, 그리고 달콤한 딸기 향이 나는 지우개. 몽당 연필에 침을 발라 쓰던 저에게 그 지우개는 단순한 학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러움이자 증오였고 가질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으로 나가는 아이들 틈에 섞여 있다가 저는 배가 아프다며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교실, 정훈이의 책상. 저는 홀린 듯 그 녀석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빨간 필통을 열었습니다. 딸기 향이 확 풍겨오더군요. 그 달콤한 냄새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지우개를 훔쳤습니다. 주머니에 넣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내가 졌던 세상에서 전리품을 챙긴 기분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그 지우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민호야, 밥 먹자. 응. 너 손에 든 게 뭐니? 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둑질하면 손목을 자른다고 으름장을 놓던 분이었으니까요. 들키면 죽도록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등 뒤로 손을 감췄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낚아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놓인 딸기 지우개. 어머니는 가만히 지우개를 보시더니 제 눈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 첫 번째 범죄이자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가 줬어. 정훈이가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선물로 줬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반에서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정훈이가 그런 걸 줄이 없었죠. 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져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치가 빤한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가 인기가 좋구나. 부잣집 애가 선물도 주고. 아이고, 냄새도 참 좋다. 그래. 우리 아들 기죽지 말고 써.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써. 어머니는 알면서도 속아주셨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싶으셨겠죠? 내 아들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비루한 삶이 더 비참해질까 봐 두려우셨던 거겠죠?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제 밥 공기에 귀한 달걀 프라이를 그것도 2개나 얹어주셨습니다. 마치 사냥터에서 먹잇감을 구해온 영웅을 대접하듯이 말입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아,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훔쳐도 엄마는 내 편이구나.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오면 엄마가 기뻐하는구나.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종아리를 회초리로 피가 나도록 때리셨다면, 제 손목을 잡고 정은이네 집으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리셨다면, 가난해도 도둑질은 안 된다고 울면서 가르치셨다면, 저는 지금 이 수의를 입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지우개를 제 필통에 직접 넣어주셨습니다. 그 딸기향 지우개는 제게 달콤한 독약이었습니다. 범죄의 죄책감을 마비시키는 엄마라는 이름의 강력한 마취제. 저는 그날 밤 그 지우개를 보물처럼 안고 잠들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쉽구나. 엄마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중학교 2학년. 제 욕망의 크기는 지우개에서 더 큰 것으로 자라났습니다. 힘, 권력. 저는 더 이상 훔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뺏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학교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저를 거지라고 놀리던 녀석을 의자로 내리쳤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피가 터졌고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교로 불려온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선생님께 빌고 아이 부모에게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교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 아들이 뭘 잘못했어? 니네가 먼저 우리 애 무시했지? 없는 집 자식이라고 깔봤지? 낮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어머니는 피해자 부모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아니, 악을 썼습니다. 시장통에서 배운 그 억척스러움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치료비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니는 쌈짓돈을 꺼내 상대방 부모 얼굴에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콩나물값 깎아가며 남의 집 빨래해가며 모은 그 피 같은 돈을 아들의 폭력값을 치르는 데 썼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제 피 묻은 교복을 털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사내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다니면 안 돼. 때리면 때려. 돈은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기죽지 마. 그 말은 제게 면죄부였습니다.
돈이면 해결되는구나. 엄마가 뒤에 있으니 나는 왕이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소식을 듣고 공사판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저를 찾으셨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이놈의 새끼, 사람을 때려! 그것도 피가 터지게! 내가 너를 그따위로 가르쳤냐? 싹수가 노란 놈! 내 오늘 너를 죽여서라도 사람 만들겠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몽둥이가 제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순간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때리지 마요. 당신이 해준 게 뭐 있다고 애를 때려? 어머니는 아버지의 몽둥이를 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가난해서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아비라는 작자가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매질을 해? 차라리 나를 죽여. 민호 털끝 하나도 건드리면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세에 눌려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는 허탈한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 농사! 망쳤군! 망쳤어! 저 놈은 이제 사람이 되긴 글렀어! 아버지는 그 길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만취 상태로 도로를 건너다 뺑소니 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복을 입은 저를 붙잡고 핏발선 눈으로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둘뿐이야. 엄마가 너 지킬 거야. 아무도 너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보란 듯이 성공해서 우리 무시한 놈들 코 납작하게 해주자. 저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죄책감마저 어머니의 그 말 뒤에 숨겨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때리려다 벌을 받은 거라고. 우리 모자를 괴롭히던 장애물이 사라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브레이크였던 아버지마저 사라진 그날, 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 그 운전대를 잡은 건 바로 저였고, 뒤에서 연료를 부어준 건 어머니,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제 덩치는 커졌고 어머니는 작아졌습니다. 저는 조직 폭력배 흉내를 매며 몰려다녔습니다. 주먹을 쓰고 삥을 뜯고 술을 마셨습니다. 20살 무렵 저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반쯤 죽여놓았습니다. 전치 8주. 상대방은 합의해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감옥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사고 쳤어. 합의금 필요해. 빨리 와. 어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병원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 가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들 감옥 가면 안 됩니다. 아직 어린애예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라도 갚겠습니다. 제 신장이라도 팔겠습니다. 어머니는 살던 전세방 보증금을 뺐습니다. 그리고 월세 단칸방으로 더 좁은 곳으로
창문도 없는 곳으로 옮기면서 남은 돈을 몽땅 합의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폐지 줍기까지 쓰리잡, 포잡을 뛰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어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발 뒤꿈치가 갈라져 피가 날 때까지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잠시나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주는 용돈으로 당신이 남의 집 변기를 닦아 번 그 돈으로 저는 술을 마시고 친구들에게 으스댔습니다. 야, 우리 엄마 봤지? 내일이라면 껌뻑 죽어. 내가 사람을 죽여도 우리 엄마는 나 빼내줄걸? 나 건드리지 마. 저는 어머니의 희생을 나의 권력으로 착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은 제게는 당연한 세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등골을 파먹으며 기생하는 거머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해 들어온 저를 보며 어머니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말씀하셨죠.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너만 기죽지 않고 폼나게 살면 엄마는 바랄 게 없어. 남들이 압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게 어깨 펴고 다녀. 옷도 좋은 거 입고.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했어야 할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죽어라. 내 돈 가져다가 술 처먹고 사고 칠 거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어야 했습니다. 몽둥이로 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방구석에 가둬놓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타령만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불쌍해라는 말이 저를 진짜 불쌍하고 추악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당신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어머니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통해 당신의 비루한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내 아들만큼은 기죽이지 않고 키웠다는 그 헛된 자존심,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강민호라는 괴물에게 끊임없이 먹이를 주었습니다. 제 범죄는 당신의 헌신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32살, 10년 전 봄이었습니다. 도박에 손을 대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큰 돈이. 어머니는 이미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제 사고를 수습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있는 단칸방에서 저는 어머니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뿐이더군요. 화가 났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왜 이것밖에 없어? 돈 좀 벌어 놓으라니까. 늙어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잠든 어머니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본 저의 마지막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금은방을 털기로 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저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돈 다 가져가세요. 주인의 외침에 저는 당황했고 공포에 질렸고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
2번, 3번. 붉은 선혈이 튀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따뜻한 피가 손을 타고 흐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끝났구나. 도망치면서 저는 제일 먼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한테 가야 해. 엄마는 해결해 줄 거야. 엄마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숨겨줄 거야. 엄마는 내 편이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지은 죄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 치마폭에 숨으면 지나가는 소나기일 줄 알았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새벽녘 어머니의 단칸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꼴이니? 너 다쳤니? 어디서 맞았니? 엄마, 나 사람 죽였어. 나 좀 숨겨줘. 빨리. 경찰 오기 전에 숨겨줘. 저는 덜덜 떨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장롱 문을 열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옛날에 지우개를 훔쳤을 때처럼, 자전거를 훔쳤을 때처럼,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말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주저앉으셨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보았습니다. 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와 공포. 사람을 죽였다고. 사람을.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만지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린애처럼 떼를 썼습니다. 엄마, 나 아니라고 해줘. 엄마가 했다고 해줘. 엄마는 늙었잖아. 나는 아직 젊잖아. 엄마가 대신 감옥 가. 얘가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가 나 사랑한다며? 나 살려줘. 저는 미쳐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평생 희생했으니 이번에도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저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울 때 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악을 쓰며 경찰을 막아서던 예전의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가 끌려가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울부짖지 않으셨습니다. 따라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방구석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키워낸 괴물을 마주한 창조주의 절망, 실패한 농부가 썩어버린 밭을 바라보는 그 참담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교도관이 펜과 종이를 건네줍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습니다. 유언장, 반성문?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원망이자 늦어버린 사랑 고백, 그리고 뼈저린 후회입니다. 어머니, 부디 이 편지를 읽고 저를 잊어주세요. 아니, 저를 기억하며 평생 아파해 주세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곧 저는 떠납니다. 사람들은
제가 죗값을 치르러 간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제 손에 죽어간 그분과 그 가족들에게 저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저는 어머니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걔가 처음 남의 물건에 손을 댔을 때, 그 빨간 지우개를 훔쳐왔을 때, 왜 제 손등을 때리지 않으셨습니까? 걔가 자전거를 훔쳤을 때, 왜 훔친 물건을 제 것이라고 우기셨습니까? 걔가 친구를 때리고 왔을 때, 왜 저를 끌고 가서 무릎 꿇고 사과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왜 항상 기죽지 마라. 얘가 최고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만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시겠죠? 가난한 집 자식이라 기죽을까봐. 애비 없는 자식이라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그랬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어머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감쌀 때마다 저는 세상의 규칙을 비웃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으로 제 잘못을 덮을 때마다 저는 사람을 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훈육을 막아설 때마다 저는 두려움 없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 혼자 이곳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도 저와 함께 이 차가운 수갑을 차고 제 옆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제가 훔친 자전거 뒤를 밀어준 건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휘두른 주먹에 치료비를 대준 건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잡은 칼자루, 그 손잡이를 함께 쥐고 있었던 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줄 어른이 필요했습니다. 안 돼. 라고 소리쳐 줄, 제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줄 부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안 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맹목적인 오냐오냐가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저를 죽인 건 판사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 당신입니다. 이제 저는 갑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냐고요? 네. 원망합니다. 사무치게 원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불쌍해서 미치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 넣었는데 남은 건 살인자 아들의 어미라는 꼬리표뿐이니까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나무가 결국 썩어서 당신을 덮쳐버렸으니까요. 부디 이 편지를 세상 모든 부모들이 보게 해주세요. 자식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식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라고, 잘못했을 때는 피눈물이 나도록 혼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제발 저 같은 괴물을 또다시 만들어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어머니, 저승에서는 만나지 맙시다. 다시는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진짜 현명한 엄마가 되시길 빕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죽게 만드신 나의 어머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펜을 내려놓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눈물입니다. 교도관이 편지를 받아듭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 꼭 어머니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족쇄가 절그렁거립니다.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입니다. 복도 끝에 하얀 문이 보입니다. 저 문을 넘으면 고통도 원망도 후회도 없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좁은 독방, 제 청춘을 갉아먹은 곳, 그리고 허공에 대고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엄마, 엄마, 나 무서워. 나 좀 안아줘.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발밑이 허물어집니다. 며칠 뒤, 아들의 유품인 낡은 운동화와 함께 이 편지를 전해받은 70대의 노모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그녀는 깨어난 뒤에도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눈물마저 말라버리게 하니까요. 그저 아들이 남긴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아들의 사진만 바라보다가 곡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갈라진 목소리로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죽였다. 내 새끼를. 내가 죽였어. 민호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방임. 분육 없는 맹목적인 혼신. 그것은 때로는 자식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자식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아이가 기죽을까봐 잘못을 보고도 눈 감아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 돼라고 말할 줄 아는 용.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살리는 가장 위대하고도 아픈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사형수 강민호가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던지는 가장 아프고도 무거운 질문일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